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그리고 처음이신 분들 반갑습니다. 세상 돌아보기고요. 오늘은 국방논평 시작의 시간입니다. 며칠 전 국군의 날 포항에서 해병대 상륙작전 모의조 함으로써 국군의 날 행사를 가름을 했는데, 오늘은 해병대 상륙 능력 강화 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엊그제 이제 벌어진 작전의 이름은 피스메이커였고, 해병대 1개 여단이 동원이 됐고, 상륙장갑차 68대가 또 참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멘트는 독자적 전력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년 팀 스피리트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하면서 상륙작전은 그 중에 한 주요 메인 이벤트였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독자적 전력으로 육해공을 다 준비해서 했다는 그게 의미가 있고, 요즘 전방위 방위를 강조하는데, 북한을 포함해서 미군과의 상관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해병대 상륙작전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상당히 색다른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해병대 상륙작전이라는 게 원래는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우리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봤다시피 그런 잘못하면은 상륙군 입장에서 상당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미군이 채택하고 있던 작전의 개념이 초수평선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해안 레이더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접근하는 적 함대를 탐지할 수 있는 거리가 3, 40km밖에 안 됩니다. 3, 40km를 넘어서 있으면 상대방이 우리를 탐지할 수 없어요, 해안에서. 자, 3, 40km 떨어진 곳에서 상륙 부대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럼 주로 장갑차겠죠. 그런 작전이었는데 대한 미사일이 자꾸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대방의 탐지 능력, 상대방도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조기 경보기도 있고 고고도 정찰기도 있고 게다가 인공위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상대방의 해안 레이더에 감지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정찰 자산에 의해서 우리의 대충의 위치가 파악되고, 그 대충의 좌표만 가지고 상대방은 지대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요. 짧게는 100km, 길게는 200km 넘어가지 않습니까? 통상의 대한 미사일이. 그러면 대충의 좌표를 보고 날아가다가 이제 10km, 20km 앞에서는 자체 시커, 자체 삼색기로서 상대방을 감지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수평선 작전에 있어서의 30에서 40km라는 거리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상륙작전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느냐, 그런 의견도 있죠. 그렇지만 상륙작전은 포기할 수 없죠. 상륙작전이 없으면 상대방한테 상륙을 못한다는 것이고, 저는 우리의 전력은 상대방한테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약간은 임시적으로 나온 안이 20km까지 접근하자. 그리고 상대방의 대한 미사일은 안 날라오는 게 최선이겠지만 날라온다 하면은 우리의 대공 방어력으로 막고, 대신 20km를 접근한다는 것은 20km까지 이상 접근을 하면은 20km보다 더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 해안포의 직사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 그거는 이제 유도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20km는 그렇게 정해진 것이고, 20km 정도에서 상륙 돌격 장갑차 부대를 이제 출발시키겠다는 겁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가 보통 속도가 시속 10에서 13km 정도이기 때문에 20km를 달리기 위해서도 한 2시간 가까이 걸려요. 상당히 적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상황이죠. 해안의 직사 확인을 하는 데서. 그래서 상륙 돌격 장갑차는 가급적 빠르면 좋은 겁니다. 도달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나의 노출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20km로 갈 수 있다면. 자, 그 정도 사전 정보를 가지고 어제 여단급 상륙작전에 이제 어제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으로 한 거고, 실제 작전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격 자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거 물론 제 부족한 시간에서 나온 제한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상함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 그리고 무인 공격기가 이제 조만간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 지대함 미사일 사이트나 레이더 사이트, 해안포 이런 데를 먼저 공격을 하겠죠. 첫 번째 위협이니까. 그와 동시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EMP탄, 이거는 물론 순항 미사일에 탑재될 수도 있고 무인 공격기에 탑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전자기 펄스탄이죠. 그래서 상대방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상대방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면 상대방은 100km, 200km, 300km
물론 동시에 해안에 적의 사령부가 지휘부가 있다면은 지하 관통탄에다가 열 압력탄이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제거 대상이죠. 자, 그와 동시에 전자전기가 떠서 상대방의 남아있는 대공 레이더를 제밍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작 부대가 들어가서 상륙의 제한 요소들을 제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상황에서 근접 지원기와 공격 헬기가 들어가서 적 잔여 세력들을 이제 공격하게 되겠고, 상륙 돌격 장갑차 부대가 가겠죠. 예. 상륙 돌격 장갑차 부대가 해안선을 다갔으면 상대방에서 직사화기가 잔여 세력들의 이제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근접 지원기나 공격 헬기의 목표가 되겠죠. 동시에 기동 헬기를 통해서 적 해안선 후방에다가 우리 부대를 상륙을 시킵니다. 그래서 즉 해안선 부대하고 후방 지원 부대 사이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고, 해안 방어 부대는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해안이 확보가 돼서 1차 교두보가 확보가 돼서 상대방의 미사일이나 상대방의 포탄이 해안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되면은 공기부양징을 통해서 신속하게 전차와 자주포를 상륙시키겠죠. 그 다음 육상으로 돌격하면서 교두보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진이 상륙하겠죠. 이건 뭐 해병대 본진일 수도 있고 육군 사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해병대 강화 방안이 2022년부터 2026년 국방 중기 계획을 살펴보면 좀 나오는데, 해병대는 입체 고속 상륙 작전, 국군의 넓은 행사가 바로 그거죠. 신속 대응 작전. 요거는 국가 전략 기동 부대라는 그런 내용과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외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한반도 외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이 산악 여단, 신속 대응 사단, 특전 여단 정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해병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섬나라 국가입니다. 북한이 지금은 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에 실제적인 위협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상륙군이 가야 돼요. 상륙군의 핵심 세력은 해병대고, 해병대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의 갈 길은 이것이다. 스스로 우리는 국가전력기동군이다 라고 자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이제 특수작전이라는 부분이 들어갔어요. 예. 그런 국가전략기동군으로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다 보면은 스스로의 특수작전 능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저는 간부로 편성하여 정해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해군의 특수전여단 UDT나 특전사의 707 특임대 같은 부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해군 특수수색대로.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상황별 우리가 정예병력을 가장 먼저 투입하겠죠. 예전에는 이제 그게 주로 특전여단으로 국한됐었는데, 지금은 특전여단, 신속 대응사단, 공정사단으로 생겼죠. 7군단에. 그리고 해병대에 또 특수수색대 수색팀이 생기는 것이고, 산악여단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타격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진 겁니다. 대단한 군으로 좀 변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병력들은 북한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최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팀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해병대 전력 강화, 구체적으로 보면 상륙 능력 강화 방안에서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초고속 주정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 모델이 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300대 이상 팔린 스웨덴의 사브가 있습니다. CB90이라는 배가 있어요. 90년에 전력화됐다고 CB90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척당 3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가격으로 23톤의 배수장이고, 길이 16m, 폭 4m, 속도가 40에서 55노트, 상당히 빠릅니다. 625마력 디젤 엔진을 2개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워터젯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심이 낮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죠. 무장병력을 18에서 21명. 상황에 따라서는 장갑도 더 장착할 수 있고, 위에 CIWS도 12.7mm까지 장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동성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배가 필요하다. 지금 이제 우리 서북지구 같은 경우 섬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일개 분대나 일개 소대 미만의 소초병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은 본대에서 빨리 병력을 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런 경우에 상당히 적절하다고 보고, 또는 공격적인 용도로 쓸 때도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 해안에 가장 먼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해병대에서 많이 원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함선을 우리의 대응은 이걸 국산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ADD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우리 해양기술이라는 중소기업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인데, 길이가 18에서 20m, 70노트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하고 있어요. 2024년, 25년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척이나 20척. 이제 배치 1이겠죠. 예. 길이 20m, 폭 4m니까 앞서 보셨던 스웨덴의 CB90보다는 조금 길어요. 그런데 실제 탑승 인원은 좀 적은 것 같은데, 그거 자체는 워낙 고속을 내기 때문에 70노트죠. 앞에 CB90은 50노트였어요. 최대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이거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시속 110km를 가는 거예요. 바다 위를. 60노트까지 나온다. 그런데 우리 해양기술 자료를 보면 70노트짜리, 이 배가 그 배가 맞거든요. 그럼 최소 110k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배들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탄소 섬유 복합재로 할 거예요. 훨씬 가벼워지겠죠. 당연히 워터제트, 그리고 스텔스 기능을 가질 것이고, 무장이 되겠죠, 추가로. 예. 제가 보기에 가능한 무장은 RWS, 또 추가로는 여기에 뭐 레이저 유도 미사일이나 아니면 우리 70mm 비군 같은 그런 무기체제가 탑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게 시장착되면은 우리 도서관의 이동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고, 또 북한, 우리 이 배가 속도를 이렇게까지 60노트 이상까지 책정을 한 것은 북한의 고속정이 50노트가 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북한 배보다는 빨라야지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 자, 단지 수비면에서가 아니라 공격면에서도, 아까 같은 상륙작전에서도 이런 주정들은 특수부대를 실어나거나 성견부대를 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은 우리 이제 상륙 돌격 장갑차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160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승무원 3명에 25명의 무장한 해병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수상 속도가 시속 13km입니다. 예. 그래서 엊그제 9월 29일 날 제 139회 방추위에서 결정을 했죠. 마침내 상륙 돌격 장갑차 2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이게 교체할 수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6년까지 2조 1천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장갑차를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기동력과 생존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기존의 장갑차는 부가 장갑을 강화하고 위에 무기 체계를 RWS로 바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가 우리가 새로 가지게 될 장갑차는 미국 모델을 크게 참고한 것 같아요. EFV라는 미국 모델이 있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는 방산업체에서 기획을 한 건데 2011년에 개발이 취소가 돼요. 기계적으로 복잡했고 가격이 너무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당 250억 이상이 추산이 됐어요. 할 수가 없겠죠. 예. 250억이면 우리 K2 전차가 지금 100억에 못 미치는 가격인데 엄청난 가격이죠. 지금 중량 35톤, 병력이 17명, 수상 최고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46km. 기존보다 3배 정도 빠르죠. 3배 이상 빠르죠. 기존은 13km니까. 예. 그래서 적에게 노출될 수 있는 시간 20km에서 저게 해안선으로부터 20km 떨어진 지역에서 출발한다 그러면은 기존은 2시간이 걸리던 게 이 친구는 30분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만큼 노출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안전성이. 그러니까 무장도 30mm 포로 상당히 강화됐어요. 원래는 2015년까지 배치가 되려고 했었죠. 근데 그리고 취소가 됐죠. 2011년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자, 이게 이런 속력을 낼 수 있는 이유는 35톤의 장갑차인데 뭐 형상도 그렇지만은 속도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면은 이 무한 궤도가 차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찰력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이 디젤 엔진을 쓰는데 우리 디젤 엔진 보통 5000rpm이 넘어가면 레드라인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장갑차 같은 경우는 바다에 떠서 가잖아요. 해수를 엔진 주변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엔진을 냉각시켜요. 그래서 충분히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파워를 한 3배 정도까지 더 낼 수 있어요. 즉 RPM을 3배 정도 더 올리는 겁니다. 그 열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마력짜리 엔진이 육상에서 운행한다면 1000마력이 해상에서 뛰면 30마력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5톤짜리를 물에서 46km까지 시속을 올리는 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취소가 된 것이고 우리나 일본이 이 기술을 본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미국은 이걸 포기하고 결국은 임시 대안으로 ACB 1.1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BAE라는 방산업체하고 이태리 200호하고 협업한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차륜 장갑차 같은 걸 해상형으로 만든 거예요. 탑승인은 조금 늘리고. 예. 그래서 2021년부터 급하게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임시입니다. 예. 수상 최고 속도가 11km밖에 안 돼요. 기존 상륙 장갑차보다 더 느려요. 우리 K808 차륜 장갑차 있죠. 8륜. 그게 또 똑같은 거예요. 워터제트로 우리 강을 건널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시속 10km예요. 예. 우리 808, K808 차륜 장갑차를 그냥 상륙지형으로 쓴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큰 퇴보죠. 미 해병대 입장에서는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체제가. 그렇지만 지금은 워낙 전력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대했던 제품은 낙마했고 옛날에 쓰던 건 수명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올 때까지 그 자리를 메워줄 필요가 있어야 됐고 그 용으로 나온 장갑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장갑차죠. KAAV2 한화에서 이제 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량은 35톤, 미국이랑 비슷하죠. 모양도 미국이 포기했던 그거랑 비슷하고 그 기술도 많이 차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문 3명에 무장한 해병 20명을 태울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로 알려진 것은 시속 20km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CTA 기관포 40mm 기관포를 탑재해서 무장을 강화했다. 엔진은 1500마력짜리 K2 엔진을 쓰거나 아니면 앞서 보셨던 미국의 그 포기됐던 장갑차가 디젤 엔진을 독일의 MTU가 개발한 2700마력짜리 엔진을 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장갑차 프로그램이 죽고 나니까 이 그냥 엔진이 붕 뜬 겁니다. 딴 데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여온다면 이 독일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주겠죠.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는 300대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고 시속이 20km인데 이 말은 즉 해수를 유입해서 쓰는 그 복잡한 장치를 안 쓰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주변국들의 부담, 북한의 부담을 감안해서 일단은 발표상으로는 시속 20km라고 한 것 같아요. 실제 속도는 그보다 훨씬 높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안이 조금 더 가능성이 많은 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미국이 EFV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게 어떤 미국 그 방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가격이나 신뢰성 부분 물론 돈이겠죠. 돈을 더 많이 주면 더 완벽한 작품이 나오겠죠. 근데 뭐 대당 200-300 주고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상륙 돌격 장갑차를 한두 대 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접근 가능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실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 이게 우리나라 방산업체에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현했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주변국의 눈 때문에 이걸 시속 20km 이상이라고만 표현을 했지 실제로는 해수 유입해서 엔진 시키는 거 해서 그 기능을 구현했으리라고 봅니다. 기존도 13km인데 13에서 20km까지 내려봤자 그게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미국처럼 이건 가운데 임시가 아닙니다. 이건 주력으로 쓸 거예요. 앞으로 몇십 년간. 당연히 그 기능 충족시켰을 겁니다. 단지 주위에 눈이 있으니까 말을 낮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수적으로. 이 정도 설명드리면 좀 궁금한 게 생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앞에 고속주전 같은 경우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리고 장갑도 할 수 있고 무장도 돼요. 그래서 20km 안에서 떨어뜨리면은 그 같은 경우는 시속이 110km가 나오잖아요. 최소한. 그죠? 그럼 10분이면 해안에 도착해요. 이 장갑차는 30분 걸리는데 46km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생존성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고속주전 같은 경우는 상륙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워낙 특히 처음 상륙부대는 화력이 약하잖아요. 대규모 장비가 같이 동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륙 돌격 장갑차가 보병 전투 장갑차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상륙하고 나면은. 그래서 그런 역할은 이 상륙 돌격 장갑차만이 할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고속주전 같은 경우는 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다로. 자, 그런 면에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걸로 보여요. 역할이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시간 순으로 제가 이제 배열을 한 것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위거선이 해병대 전력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위거선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것은 국산 아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M80이라는 제품이에요. 작년 5월에 성급 인증을 받았어요. 예. 이게 배로서 공식 인증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성급 인증을 줬고, 여기엔 정부가 많이 관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군수품적인 요소도 분명히 가미가 됐고, 또 세계 시장을 가겠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은 성능을 안정화시켰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순항 속도가 시속 180km까지 나옵니다. 최고 속도는 250km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배로 분류가 되거든요. 하늘 날아다니지만. 그래서 배의 기준이 배와 항공기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은, 해발고도 300m 이상까지 날을 수 있으면 그거는 항공기고, 점프를 해봤자 300m 안짝이면은 그건 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고도가 한 300m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급 인증을 받을 때는 고도 150m로 묶었어요. 시스테이트 3, 4까지 운용이 가능하고 8명 정도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현재 대형화 추진 중인 것 같아요. 가장 작은 걸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금년 후반기에 포항 울릉도 취항을 할 예정이고, 이게 이제 그 비행기하고 몸집이 해상에서 떠서 해상에서 상륙하는 겁니다. 착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날개하고 바다 표면에 공기들이 꽉 눌려서 그 양력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연비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연비도 상당히 좋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고도를 높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 150m 이상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처럼. 그래야 되는 경우에는 가운데 암초를 만난다거나 섬을 만나는 경우에는 그 섬을 건너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로. 대신 이런 경우에는 그 압축된 공기의 양력의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해수면을 비행할 때와는 달리 연비가 아주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준비 중인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있고, 당연히 기술적인 성숙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병대에 상당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게 원래 기술은 뭐 여기에서 나왔지만, 이걸 최초로 대형화시키고 실용화시킨 것은 역시 구소련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960년대 눈급 위거선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대한 미사일까지 장착한 대형 버전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이제 구소련의 기술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같이 따라 들어온 기술입니다. 네. 우리도 이걸 안정화시키는데 상당히 2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 걸로, 20년 이상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은 이제 사천에 이 단지도 생겼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제대로 풀려질 기미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에 착륙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상 구조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헬기에서 구조를 하려면 로프를 내리든지 그래야 되겠죠. 해상 초계기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만 할 뿐이지 본인들이 사람을 직접 바다에 조난 당한 사람을 구할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초고속 주전 같은 경우가 섬과 섬 사이를 병력을 빨리빨리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륜장갑차를 통해서 보병들을 기동화시킨다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해병대를 기동화시키는 겁니다. 네. 여기저기 분산된 병력을 필요한 곳에 빨리 모을 수 있는 거죠. 전력도 마찬가지고. 자, 그 역할을 아까 초고속 단정이 해주는 것인데, 여기가 위거선이 들어가면 더 빨라지는 거죠. 초고속 단정보다 2배 정도 빠르니까. 대형화시키면 장비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 자체를 무장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아까 구소련의 함정 비행기 크기 보셨죠? 네. 또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고속 해안 침투도 가능합니다. 해안 가까운 데서 병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 고속 추정과 같은 높이기 때문에 해수면 위를 바짝 나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감지가 안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국방과학연구소 홍보 영상 50주년 홍보 영상 작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에 놀랍게도 무인 위거선이 나와요. 지금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게 위거선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마라도함이나 독도함 같은 데서 이륙을 해서 해수면에 착륙을 해서 어떤 용으로 쓰느냐면 대잠 초계용으로 씁니다. 디핑 소나를 바다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위것은 여러 척이
중요 거점마다 해서 해상 초계기가 없더라도 장시간 이게 초계기라면 계속 배회를 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대잠 헬기라도 떠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무인 위거선이 해상에 착륙하면 동력을 더 이상 쓰지 않죠. 그 다음 소노부위를 이제 수중으로 떨어뜨리면서 잠수함을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구축함이나 호위함마다 배치되어 있는 대잠 헬기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로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도 들어요. 예. 네, 자, 오늘은 해병대 상륙작전 그 역량 강화 우리가 준비 중인 여러 사안들 좀 미래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